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22명이 발생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넘었는데 정은경 청장이 하루에 1,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054명이 이제 집계되는 데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국내 합쳐가지고 역시 비슷하게 이제 1,020명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993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인데요. 네. 이 환자들 중에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람이 서울이 420명, 인천이 80명, 경기가 284명으로 784명이면 전체 7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전체적인 숫자를 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지금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의 또 확산의 여지도 계속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오늘 발표된 집계 현황을 보면은 역대 최다 아니겠습니까? 420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구 밀집도가 수도권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간 이제 전문가들이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일단 인구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 거대한 지역에 2,500만 명의 인구가 굉장히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약에 지역사회 안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사회를 통한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의 감염을 그동안 굉장히 걱정했었던 점인데 이미 이제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 안에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매일 그 통계를 보면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방역 당국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제 하루에는 지금 사망자가 22명.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점점 늘면서 여기에 대한 주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은 당연히 그 확진자는 젊은 층에만 있을 수는 없고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스웨덴이 드디어 이제 그간의 어떤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내면서 고령층 보호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감염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퍼져나갈 수밖에는 없고 네. 그 안에 계시는 고령층의 고위험군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정도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시면은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가 조금 넘게 그 60대 이상의 환자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명일 때 30%야 30명이겠지만 지금 1,000명일 때 30%는 지금 300명이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60대 이상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한 320명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자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또 지금 이제 선별 진료소까지 차려서 검사 수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양성률 자체가 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검사 수를 많이 늘리면서 사실 기대했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갔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검사 숫자가 느니까 양성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안전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점도 있었는데 지금 검사 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률은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 다 감안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률이 2%를 넘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든 아니면 증상이 나오는 감염자든 간에 이미 확산이 상당 부분 지속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어느 정도는 지역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그 선별진료소에서 네. 지금까지 한 10,000명 정도 넘게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양성자 비율이 한 0.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보통 병원을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네. 본인은 코로나19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안에도 0.5% 정도 양성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현재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감염이랑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 안에도 보면 2,000명에 3,000명당 한 명씩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 일부 들어와 있다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주의는 전 국민이 전부 다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임시 선별 검사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이제는 뭐 증상이 없어도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숨어 있는 감염을 찾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네.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까요? 증상 여부가 제일 예. 중요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 코로나19 감염의 증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증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하다거나 네. 좀 그 약간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정도의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심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의 주변 지인이 코로나19 확진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밀접한 접촉은 없기 때문에 네. 검사라는 권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모르게 중간에 무증상 감염을 통한 전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와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위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로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PCR도 굉장히 드물지만 위양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항원 검사도 일부 지금 병행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원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이도가 96%라 100명 검사하면 4명 정도 위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서 그 안에 감염을 찾아내는 건 좋은데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본인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 말씀드렸던 증상이 일부 그래도 가볍게라도 있다던가 예. 아니면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나 또는 검사받은 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먼저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사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뭐 원래는 빠르면 다음 날 바로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검사가 밀려서 뭐 하루 이틀 좀 더 걸린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검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갔으니까. 가셨을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나오는 거하고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거하고 약간 지금 양성률이 다르거든요. 네. 그건 선별진료소 쪽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본인도 의심을 해서 오신 분들이 섞여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고 났을 때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앞서서 이제 그 고령층의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을 꼽으셨는데 지금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은 그 집단 그 감염 사례가 상당히 이제 그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요양시설, 고령층이 주로 있는 곳들은 어떻게 이 방역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확산을 차단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 주기를 이제 짧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방법도 저희가 어떤 검사법을 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PCR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 네. 그 과정이 이제 검체 채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체 채취 인력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투입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없는 또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원 검사를 써야 되는데 항원 검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도가 5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특이도도 96% 정도이기 때문에 위음성과 위양성의 가능성이 PCR보다는 많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 주기 외에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양병원의 특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감염 관리의 취약지구를 계속 손꼽혀 왔던 부분 맞습니다.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감염에 취약한 그 분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요양병원 안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때도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 중엔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환자가 나올 때까지 여기에 대한 진단 검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었다는 거는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문제로 지적하고 그때그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18년에 예. 이제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이나 이런 데들에 비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감염 관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요양원,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감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하루 10,000건 이내외에 그치고 있는 검사 건수, 지금 뭐 서울도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7,000명까지 검사 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검사를 위해서 어떤 인력이 투입되느냐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이 검사 채취, 그 검체 채취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급하게 이제 금방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되면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검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종류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네. 하나는 그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이고 또 하나는 진짜 진단 검사를 하는 진단 검사실의 인력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인력이 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검체 채취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비인두 검체를 채취할 때 필요한 훈련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더해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탈착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예. 부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교육에 걸리는 그 시간이 3일 이상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검체 채취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예. 이미 또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간 교육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체 채취 인력은 저희가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해서 투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데 네. 저희가 이제 11월 초 정도까지도 국내 진단 검사 능력은 대략 한 하루에 8만 건 정도라고 8만 건 정도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겨울철에 이제 코로나19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 대한진단검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이 11월 도중에 또 한 30개 정도의 의료기관을 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지금 가능한 진단검사 건수는 대략 하루에 10만 건 정도까지 저희가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의 검사는 수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검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풀링 테스트도 사실 질병관리청하고 저희 학회하고 계속 그동안 평가를 하고 만들어 놔서 네.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5만 건 풀링 테스트까지 동원을 한다면은 15만 건 정도의 검사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진단검사실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이제 10만 건까지는 가능할 정도의 그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선별 진료소가 생기면서 검사 건수가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보면은 평균 뭐 한 2-3만 명 정도 그 정도 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검사 부분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모자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그렇지는 되는 건가요? 않고요.
그 인력이라는 게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인력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검사 건수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또 인력들이 일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2만 건을 할 때 한 2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은 네. 한 5만 건 할 때는 거기에 또 플러스 뭐한 5명 정도 이런 식으로 일부가 더 들어와야지만 검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의료기관이 추가가 되고 인력 일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건데, 그 인력들을 통원을 해서 우리가 10만 건 정도 검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지금 단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장기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는 은퇴한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포용하지 못하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외 수양관, 방학을 앞둔 대학의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22개구 1,901병상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전문 자격증을 보여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은퇴 휴직으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 또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 확충과 함께 또 이런 시설에서 관리를 할 인력도 상당히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인력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은퇴한 의료진들이 좀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의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중요한 부분은 그 도움이 이제 중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제한적일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계속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예. 중증 환자에 대한 인력도 분명히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증 환자에 대한 인력은 단시간에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환자에 대한 처치와 함께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 한 명당 11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력은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늘어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들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자원의 일부를 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간 의료기관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와 그다음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일반 다른 질환을 갖고 네네. 있는 분들의 또 피해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둘지, 그다음에 민간 의료기관이 이러한 그 의료 자원을 재분배했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에서 이 확진자들이 급증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의료진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 상황을 좀 뭔가 교육 현장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수도권 쪽에서 워낙 대량의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대구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리더라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들이 좀 상황이 많거든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대구의 경험도 살려야 되겠지만 예. 그 외 추가적인 조치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도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통계들만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정부가 정했던 그 3단계 기준에는 이미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정부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갔을 때 입게 될 어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를 결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계산과 그다음에 주변 상황들을 고려하고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를 한번 발표를 했으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게끔 제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만 또 일부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줄은 알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정해져 있는 단계를 딱 그 단계에 맞게끔 시행을 하는 것이 사태를 오히려 장기화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오히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그런 예. 방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내리면 정부를 믿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정부의 말과 다른 행동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애초에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되면 바로바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노력을 잘 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3단계로 격상을 한다 하더라도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추세가 확진 추세가 꺾이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좀 추가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3단계가 아주 강력한 조치인 거는 맞는데 예. 그게 락다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나간다면 락다운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락다운은 진짜로 큰 피해를 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단계를 갈 수 있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 지역사회 안에 일부 코로나19 감염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날지 여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환자가 늘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단계를 조정하는 거는 꼭 우리가 준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도 많은 고심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